병원 로비의 약국 창구 앞, 한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약값이 12만 원입니다. 약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지갑 속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여자 옆에는 입술이 파랗게 질린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엄마를 올려다보는 9살 소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70세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정희. 5년 전 아들의 성공을 위해 며느리를 내쳤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 여자는 자신이 버린 며느리였고 저 아이는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 꼭. 며느리의 애원하는 목소리, 약사의 난처한 표정, 그리고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아이의 작은 손.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가갈 수도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단돈 12만 원.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그 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의 침묵이 그녀의 발을 묶었습니다. 사랑보다 자존심을 택했던 대가, 성공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한 할머니의 뒤늦은 속죄. 이것은 용서와 화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오디오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정희 씨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정기검진을 거르지 않는 꼼꼼한 성격이었죠.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답게 단정한 옷차림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병원 1층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번호표를 받은 정희 씨는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들이 제법 붐볐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독서용 안경을 꺼내 낀 뒤 늘 들고 다니는 수필집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책장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로비 저편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어딘가 절박했습니다. 정희 씨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국 창구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낯익었던 겁니다. 낡은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어깨가 축 처진 채 서 있는 그 사람. 5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며느리 박은주 씨였습니다. 정희 씨의 손에서 책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책을 주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은주 씨 옆에는 작고 야윈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입술까지 하얗게 질린 아이. 손녀 민서였습니다. 약사는 처방전을 확인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값은 총 12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은주 씨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세어봤지만 금액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주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갈라졌습니다. 혹시 절반만 먼저 받을 수 있냐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꼭 가져오겠다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약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어렵다고, 처방전대로 조제된 약은 분할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서는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괜찮다고, 집에 가자고 속삭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은주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 거라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녀의 창백한 얼굴,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은주 씨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다른 번호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약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겠다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약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처방전을 돌려주었습니다. 은주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서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내야 할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가 유리문을 밀고 나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정희 씨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가는 것도, 안내 방송이 울리는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방금 전 본 장면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2만 원. 단돈 12만 원이 없어서 약을 받지 못하고 돌아서는 며느리와 손녀의 모습. 5년 전 그녀가 선택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며 며느리를 밀어냈던 그날. 이혼 조정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며느리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그날. 손주들의 얼굴조차 궁금해하지 않으려 애썼던 수많은 날들. 정희 씨는 천천히 의자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떨어져 있던 책을 집어들었지만 글자는 전혀 읽히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대기번호가 불렸지만 정희 씨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진료실로 들어갔지만 의사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검진 결과가 어떻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의 마음속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가 어디로 갔을까? 민서는 지금 괜찮을까? 약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끝없는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정희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눈에 들어왔을 거리의 풍경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만 보였습니다. 약국 창구 앞에서 떨고 있던 며느리의 뒷모습,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엄마를 올려다보던 손녀의 눈빛. 그날 한정희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5년 동안 외면해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집으로 돌아온 한정희 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맥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한 채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엌으로 향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본 그 장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손, 손녀의 창백한 얼굴,
12만 원이라는 금액.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회색빛 벽과 딱딱한 의자들. 그곳에서 아들 성훈이와 며느리 은주 씨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성훈이는 서류를 밀어내며 빨리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시계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은주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육비와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은주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와 민서의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조금만 더 고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이미 충분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때 정혜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성훈이는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은주 씨가 정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며 손주들을 돌봐주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은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조정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은주 씨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정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게 고개를 숙인 뒤 조정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7살이던 민재와 4살이던 민서. 민재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민서는 아빠를 찾으며 고개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아이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정혜 씨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정희 씨는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주 씨가 두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울고 있었고 민재는 엄마의 옷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지만 정희 씨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정희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축축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의 선택이 지금 이 순간까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희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던 기억, 남편의 박봉으로 쪼들리며 살았던 날들, 아들 하나만큼은 성공시켜야 한다는 집착,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성훈이가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정희 씨는 마침내 인생의 목표를 이룬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아들의 승진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은 그저 아들의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민서의 병원비가 늘어날 때마다 정희 씨는 은주 씨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정희 씨는 오히려 찬성했습니다. 이제 성훈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재혼해서 더 나은 집안의 여자를 만나면 아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성훈이는 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고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집에 와서도 술만 마셨습니다. 재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정희 씨가 중매를 권해도 귀찮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 자신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손주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손주 자랑을 할 때 정희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주가 없다고 말하긴 싫었지만 있다고 말하기엔 너무 오래 보지 못했으니까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와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재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민서가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에서 그 아이들을 다시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서만 봤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더 야위고 창백해진 모습으로 약값 12만 원조차 없어서 그냥 돌아서야 했던 아이. 정희 씨의 손녀. 정희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70세의 노인, 주름진 얼굴, 외로운 눈빛.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었을까요? 아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정작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손주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민재의 사진, 첫돌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민서의 사진.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밤은 깊어갔지만 한정희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후회와 그리움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결심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정희 씨는 잠을 설친 채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본 장면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정희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주소록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며느리의 옛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이사를 갔을 테니 그곳에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며느리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들 성훈이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전처와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아들이었으니까요. 정희 씨는 결국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민재가 다니던 초등학교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학을 가지 않았다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6시 정희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민재가 다니던 초등학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민재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6학년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문방구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착한 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디 사는지 아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학교 뒤편 반지하촌 쪽이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정희 씨는 학교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반지하 집들의 작은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어느 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넘게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주 씨였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청소일을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은주 씨가 들어간 건물을 확인한 뒤 정희 씨는 다시 반지하촌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주 씨가 나온 집을 찾았습니다. 녹슨 철문에 101호라는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비좁은 계단을 내려가면 나오는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와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봉투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세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당장의 약값과 생활비에는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다시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봉투를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봉투를 두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얼마 후 민재가 학교 가방을 메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손자였습니다. 키가 훌쩍 컸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아들을 닮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민재는 문 앞에 봉투를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곧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렇게 컸구나. 이제 중학생이 될 나이구나. 그녀는 눈가를 훔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정희 씨는 다시 그 동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근처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작고 낡은 슈퍼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희 씨는 물건을 몇 가지 집어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처에 사는 박은주 씨 집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외상이 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슈퍼 주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사람인데 형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외상이 쌓여 있지만 차마 재촉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희 씨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18만 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20만 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로 외상을 정리해 달라고 박은주 씨한테는 누가 갚았는지 말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대신 갚았다고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슈퍼 주인은 놀란 표호로 정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냐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도와주고 싶었다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 씨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작은 도움이었지만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외면했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손주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할머니라고 불렀고 민서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꿈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은주 씨와 아이들을 돕기 위한 계획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르게 조용히 그림자처럼 도울 것이었습니다. 아직 용서를 구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정희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한정혜 씨의 조용한 속죄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정혜 씨는 매일 아침 은주 씨네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재가 동생 민서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가 동생을 챙기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도움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쌀 한 포대를 집 앞에 놓고 왔습니다. 지난번처럼 아무 말 없이 두고 왔습니다. 며칠 후에는 겨울 외투 2벌을 새 것으로 사서 문 앞에 걸어두었습니다. 민재와 민서의 사이즈를 가늠해서 고른 것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이 선물들을 받고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내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끝까지 정체를 숨길 생각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정희 씨는 평소처럼 집 근처를 지나다가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등학교 보건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민서 학생의 보호자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건 선생님은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서가 체육 시간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호흡이 거칠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학생 카드에 할머니 연락처가 적혀 있어서 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희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느냐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민서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보건실로 뛰어갔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숨이 찰 정도로 달렸습니다. 보건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민서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손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정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를 알아보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란 시간은 어린아이에게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보건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119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와 민서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정희 씨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정희 씨는 민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곧 나아질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재빨리 민서를 데려갔습니다. 정희 씨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긴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어떠냐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이라고 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늦어지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희 씨는 수술비를 물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최소 200만 원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원비와 검사비를 합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 씨였습니다. 일터에서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치마도 벗지 못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의사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딸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에 은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주 씨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든 돈을 세어봤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선가 빌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은주 씨는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정희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빼서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수술부터 하라고 말했습니다.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은주 씨가 깜짝 놀라 정희 씨를 돌아봤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은주 씨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손녀라고, 치료부터 받게 하자고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의사가 카드를 받아들고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복도에는 정혜 씨와 은주 씨 둘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 씨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며 울었습니다. 정혜 씨도 은주 씨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서 수술실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5년의 시간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한정혜 씨와 박은주 씨는 그 긴 시간 동안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흘린 듯 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수술실 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었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끝났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은주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희 씨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후 일반 병실로 옮길 거라고 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민서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대신 작은 산소 공급기만 코에 꽂혀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심박수가 규칙적으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무렵 민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 씨는 울먹이며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민서의 시선이 정희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정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민서의 할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약간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라는 말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5년 전의 기억은 너무 어렴풋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래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있었느냐고, 많이 아팠냐고 물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주 씨는 병실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서 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도 남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려던 순간 은주 씨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은주 씨였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금증이었습니다. 정말로 궁금했던 것입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정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버거웠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민서의 병원비 때문에 밤낮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지난 5년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성공만 바라보느라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쳤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을 버린 것이 평생의 후회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우연히 은주 씨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약값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도우려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은주 씨가 고개를 돌려 정희 씨를 봤습니다. 문 앞에 돈 봉투가 어머님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슈퍼 외상을 갚아준 것도 어머님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은주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움과 서러움, 안도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은주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많이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쳤다고 했습니다. 미워할 힘조차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만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은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청소일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제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주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희 씨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복도 저 멀리서 간호사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주 씨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5년의 시간이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벽에 작은 틈이 생긴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로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과일과 반찬을 담아 병실로 왔습니다. 은주 씨는 낮에는 일을 나가야 했기에 정희 씨가 그 시간 동안 민서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민서는 정희 씨를 여전히 낯설어했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도 어색해했습니다.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서는 처음엔 눈만 깜빡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대목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며 언제 또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희 씨의 가슴은 그럴 때마다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재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곧장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교복 차림에 가방을 메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앉아 있는 정희 씨를 보자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이 더 선명한 나이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빠 편만 들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엄마가 우는 모습을 외면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 옆으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서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며 할머니는 못 본 척했습니다. 정희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민재에게 동생과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복도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정희 씨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나온 정희 씨는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재의 차가운 태도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야 했습니다. 이틀 뒤 정희 씨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재가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떡볶이와 김밥이었습니다. 예전에 방과 후 간식으로 자주 만들어주던 메뉴였습니다. 민재가 기억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만들어 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민재가 또 와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재는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떡볶이 냄새를 맡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빠에게 먹자고 했습니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결국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민재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성훈, 정희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재와 민서의 아버지였습니다. 성훈은 5년 만에 보는 아이들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문 앞에 멈춰서서 굳어버렸습니다. 민서는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재는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정희 씨가 아들에게 어떻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성우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명단에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술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민서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창백하게 누워있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서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은주 씨가 병실로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성훈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 씨, 은주 씨, 성훈, 민재, 민서. 5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멀어진 사이들이었습니다. 성훈은 은주 씨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도망쳤다고, 비겁했다고 자책했습니다. 민서의 아픈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후회로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중요하다고,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속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없는 삶은 의미가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은주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성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재도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용서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진 것입니다. 왜 이제야 왔냐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어깨는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성우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재는 처음엔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계속 속삭였습니다. 민재는 결국 아버지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민서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오빠가 우니까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은주 씨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 씨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복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작지만 반짝이는 별들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성훈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도 잘못하셨다고,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의 잘못이라고,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는 5 식구가 모두 머물렀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아무도 먼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는 민서 옆간이 침대에 누웠고 민재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성우는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샜고 정희 씨는 복도 의자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5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깨진 가족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꾸준히 관리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웃음소리도 맑아졌습니다. 민재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컸습니다.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만났을 때의 어두운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가끔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농담에 피식 웃을 때면 정희 씨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은주 씨는 더 이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이 생활비를 제대로 보내기 시작했고 정희 씨도 꾸준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지하 집을 떠나 햇볕이 잘 드는 2층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성우는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은주 씨와 성훈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재결합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고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희 씨는 일주일에 2~3번 은주 씨네 집을 찾았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민서와 함께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민재에게는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역할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제 정혜 씨를 자연스럽게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호칭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기요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자신의 학교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줄 때 민재는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민서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정혜 씨가 오는 날이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쏟아놓았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메뉴까지 모든 것을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민재의 중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3월 초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민재의 교복을 다시 한번 다림질했습니다. 구두를 닦아주었습니다. 민재는 어색하게 교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중학교 교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민서는 오빠가 멋있다며 깔깔 웃었습니다. 민재는 쑥스럽게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성우는 일찍부터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희 씨도 새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5명은 함께 걸었습니다. 민재가 앞서 걸었고 민서는 할머니 손을 잡고 종종 걸음쳤습니다. 은주 씨와 성우는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어색했지만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입학식은 간단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있었고 신입생 대표의 선서가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강당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뒤쪽 학부모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정희 씨는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뭉클했습니다. 벌써 중학생이 되다니. 5년 전 7살이던 아이가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정혜 씨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학교 정문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성훈이 삼각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벚꽃나무 아래가 배경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5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가운데 민재가 서고 양옆으로 민서와 은주 씨가 섰습니다. 그 옆에 정혜 씨와 성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민서가 먼저 웃었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민재도 따라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 씨가 자연스럽게 웃었고 성훈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희 씨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래도 웃었습니다. 셔터가 눌러졌습니다. 벚꽃잎이 하늘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5명의 웃는 얼굴이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도 남아 있었고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며 모두가 웃었습니다. 민서는 자기가 제일 예쁘다며 좋아했습니다. 민재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 씨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우는 사진을 저장하며 액자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년 전 병원 로비에서
며느리와 손녀를 봤던 그날, 12만 원의 약값 앞에서 무너지던 그 순간, 그때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었습니다. 후회와 눈물의 시간을 지나 이제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줬던 시절에는 몰랐던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 손주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편안한 미소, 아들의 따뜻한 눈빛,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서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냐고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할머니는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집에 돌아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벚꽃 아래 나란히 선 5명의 모습, 웃고 있는 얼굴들.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정희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깨진 것을 이어붙이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정희 씨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진 액자를 가슴에 꼭 안으며 정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긴 여정이 따뜻한 봄날의 사진 한 장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